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홀.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유플러스 LTE.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배달앱 1위 업체의 수수료 영원 선언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배달앱 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주변에 종이 전단지 많이 없어졌죠. 이제 배달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앱 업체에서 최근에 수수료를 영원으로 하겠다라고 1위 업체가 얘기를 하니까 2위 업체도 이달 중에 수수료 0% 상품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맹점주들을 괴롭혔던 수수료가 없어졌으니 좋아해야지 될 것인지 좀 혼란스러운데요. 문제는요. 배달앱 3, 4위 이하 업체들은 사실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 영원, 이게 배달앱 업계의 고질병을 해결했다, 아니다. 배달앱 시장을 사장시키는 행위다. 논란이 분분한데요. 이 문제 성균관대 경영학과의 남명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 교수님. 예. 이 O2O 서비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의 대표가 사실은 이 배달 앱이잖아요. 예. 이 배달 앱 업체들이 수수료를 좀 너무 많이 붙인다. 수수료 갑질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위 업체가 이번 달부터 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네. 이 배달 음식의 대표적인 그 양념치킨을 만약에 2만 원짜리를 주문하시면은 보통 업자들은 4,000원 정도 남는데요. 예. 수수료를 5%에서 9%를 받았기 때문에 순이익의 절반 정도를 배달앱 업체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영세한 자영업자인 배달 음식점을 배달앱 업체들이 착취한다는 여론이 많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작년 말부터 나온 얘기였는데 다음 카카오의 배달앱 진출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다음 카카오가 낮은 수수료로 시장을 진입한다 그러면은 기존 배달앱 업체들한테는 큰 위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기존 1위, 2위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달앱 시장에 먹을거리를 이제 자진해서 없앰으로써 신규 업체 진입을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먹을거리를 없앤다가 결국은 다음 카카오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실제로 진출설이 있었는데 네. 다음 카카오가 진출하지 않겠다고 이제 부인을 최근에 했습니다. 근데 1위 업체니까 사실 그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료 영원이 가능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배달앱 시장이 그 배달 시장 전체가 한 1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1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1위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결제 수수료가 아니라 다른 이제 검색 광고나 아니면 등록비 같은 것에서 얻는 수입을 통해서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1위 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사모펀드로부터 400억 원을 투자받아가지고 이제 현금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그 단기적인 출혈 경쟁을 감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실시를 한 지 보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가맹점주들은 당장에 나가는 돈은 줄어들 테니까 좋아할 것도 같고요. 고객들 같은 경우 예전에 실제로 수수료 때문에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 시키면 양이 적다 이런 불만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고객들도 좀 만족할 만하게 서비스나 제품이 바뀌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직 이제
이 수수료 인하가 된 지 한 보름 정도 됐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예전에는 이제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한 경우는 그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라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음식 배달 업체들이. 예. 왜냐하면은 그러면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그런 얘기들은 예. 없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리해지긴 했죠. 방금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배달앱 예. 업체들이 수수료를 이제 받는 것을 영원으로 하게 되면 다른 수익을 거두도록 뭔가 모델을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게 어떤 게 가능할까요? 검색 광고 이외에 또? 이제 그 1등 업체 같은 경우는 배달을 직접 하는 이제 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네. 이제 부가적인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들의 직접적인 고객은 이제 음식점 사장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점 사장들한테 제공하는 배달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좀 그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앱을 만드는 거랑 그 음식을 배달하는 거는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달앱 업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부가적인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영원으로 없애놓기는 했는데 수수료가 다시 조금씩 붙거나 생기거나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장기적으로는 그 이익이 나지 않으면은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직접 결제 수수료가 이 배달앱 업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이렇게 많은 그 수수료를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1위 업체의 경우는 매출이 290억 원이었는데 손해가 150억 원이 났어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 이제 돈을 벌지도 못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매출의 30%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추후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수료를 받아가든지 아니면 네. 이제 검색 광고비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겠죠. 그렇겠죠. 뭐 네. 이런 수수료 말고 다른 수수료를 또 원할 수도 예. 있는데 네. 2위 업체 같은 경우에 조금 독특하게 영원 제도를 다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문 중개하는 수수료가 있고 외부 결제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안 내고 월 고정비 얼마를 내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그거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그 주문량이 많은 음식점 업체들한테는 이제 작은 등록비를 받으면은 이익이 될 텐데, 네. 이제 주문량이 적은 그 음식점 업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음식점 업주들마다 희비가 좀 엇갈릴 겁니다. 예. 1위 업체이고 그러니까 또 뭐 사모펀드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또 받아놨고 했으니까 사실 할 수 있었던 일종의 횡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기존의 이제 1등 업체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네. 진입 장벽을 일종의 형성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독과점 상태가 되면은 그 소비자들은 나중에는 손해를 볼 수 있죠. 결국은 수수료를 올리고 그 수수료를 올리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한 음식점 업체들이 이제 음식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네.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수료 영원이라는 것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뭐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이 배달앱 시장이 1위 업체와 2위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네. 초기에는 이제 광고를 통해서 많이 경쟁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수수료를 내려서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경쟁들이 사실은 일반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제 경쟁은 광고나 이제 수수료로만 갖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질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배달앱 업체들이 이 배달앱의 정보의 양이나 질을 보다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게이트키퍼로서 부실한 음식점 업주들을 이제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주는 경쟁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반 저같이 이제 치킨을 주문해 먹는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경쟁으로 예. 인한 혜택이 갈 수 있겠죠. 그렇군요. 치킨 많이 드시나요? 네. 살을 빼기 위해서 안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배달앱 가맹업체들이 어려울 텐데요. 네. 근데 이게 대표적인 배달앱이 O2O잖아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게 네. 사실 택시도 그렇고요. 택시 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O2O 사업이 요즘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성공하기 위한 어떤 그 전략이랄까요? 조언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오토 서비스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예. 이 마지막 소비자들도 이 오토 서비스 앱의 예. 혜택을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 그다음에 소비자라면 일반 소비자네요. 예. 저같이 이제 치킨을 주문하는 사람. 네. 그다음에 이제 치킨을 만들고 파는 이제 음식점 업주들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일반 택시 운전사분들이 좋아해요. 네. 소비자들도 편하지만 그분들도 이제 손님이 없는 심야 같은 시간에 쉽게 이제 손님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혜택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됐는데 이 배달앱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좀 편해졌어요. 네. 아무래도 주문을 쉽게 할 수 있고 결제도 그렇죠. 이제 현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 크레딧 카드나 모바일 페이가 좀 더 편해졌기 때문에 이 혜택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음식점 업주들한테는 혜택이 크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순이익의 절반을 가져갔기 때문에 배달앱이 이런 오토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좀 문제가 있죠. 그렇군요. 소비자들한테도 마지막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분들한테도 예. 혜택이 있어야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은 수수료 0원이면은 계속 0원을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균관대 경영학과의 남명우 교수였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창업 노하우 시간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파리의 루브르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300만 점의 걸작을 자랑하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내 이름은 보미. 아직은 하루 강아지지만 언젠간 든든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되고 말 거예요. 지금 보미닷컴에서 지켜봐주세요. 삼성화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어두운 세상에 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봄, 삼성화재.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뒤집기.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세계경제 9월 위기설이 또 나오네요. 네, 근거가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근거는 중국발 통화전쟁입니다. 지난주에 중국은 위안화를 세 차례에 걸쳐서 4.65% 절하시켰는데요. 예. 앞으로 최소한 10% 이상은 절하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통화전쟁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가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세계 경제의 금융과 실물 부분, 양 부분을 모두 이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우선 실물 부분에서 보면은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 부를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위안화가 5%, 10% 이렇게 절하된다는 것은 중국 물건값이 그만큼 싸진다는 건데 그럼 국제 무역 시장에 이제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고요. 예. 또 금융 부분에서는 중국이 외환 보유액이 세계 1위 아닙니까? 국제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 중국 통화 가치가 한 10%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국제금융 시장에 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근거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요. 네. 미국이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를 일으킨 다음에 자기네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금리를 0%대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자기네 경제가 살아났으니까 금리 9월에 올리겠다 그런 건데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자본 국가이고 국제금융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9월에 금리를 올린다면은 국제자본의 다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결국 다른 나라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중국발 통화전쟁, 예. 미국발 자본이동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면은 신흥국들은 실물 경제는 망가지고 금융 경제는 부도가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월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돈값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돈에 대해서 값을 더 많이 쳐주는 것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국제 자본 이동인데 예. 그게 이제 심각해지면 빠져나가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는 거죠. 저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경제 기자를 이제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IMF 외환 위기가 왔거든요. 아, 네. 예. 그때 그 아시아의 외환 시장의 그 대혼란 네. 이런 것들이 다시 오는 건 아닌가라는 좀 그 기시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9월 위기설 이것이 이제 나돌면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대자뷰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994년 1월에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50% 절하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네. 반토막을 내놓은 거죠. 그런데 한 달 뒤인 94년 2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같은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8월에 중국이 지금 그 위안화 절하시키지 않습니까? 네. 9월 한 달 후면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94년에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95년에 멕시코에서 결국 그 외환 위기가 생기면서 남미 경제가 무너지고요. 그랬었죠. 아주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97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국가 부도 위기를 겪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그때하고 구조나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을 지금 전혀 배제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그때보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면에서 보면은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신흥국에서는 많이 투자를 했던 고수익을 노리고 왔던 그 투자 자본들이 확 썰물처럼 빠지게 되면은 신흥국의 금융시장 무너지고 금융시장 무너지면은 대개 실물 경제로 이전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또 다시 부도 위기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 지난주에 중국이 위안화를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는데 세계 증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CDS라는 것이 어느 나라 정부가 부도가 났을 때 그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을 보상해주는 파생금융 상품인데 여기서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
국가 부도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지난주에 이 프리미엄이 CDS 프리미엄 상당히 올랐는데 그때 이제 현재 수준을 보면은 한국이 63.10 BP, BP는 0.01%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204.95 BP, 뭐 태국 138.03 BP 등등인데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9월에 금리를 인상한다. 그래서 국제자본이 대거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아시아 신흥국들은 뭐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997년 때 그 외환위기도 그렇지만은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할 때요. 네. 그때 한참 나오기 시작한 게 이 CDS 프리미엄 얘기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때는 이것보다도 훨씬 높았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는 우리나라 158 정도 됐었거든요. 네. 지금 63이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낮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어떤 이제 불안감이 야기되긴 합니다만은 그 CDS 프리미엄만 보면은 그렇게 불안한 상태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그럼 우리나라 안심하도 되는 거냐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당장 부도가 안 난다 하더라도 경제가 점차 생존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의 연쇄 붕괴가 지금 우려된다는 건데 우리 경제 보면은 우리 경제가 먹고 사는 핵심 품목이 있는데요. 뭐 휴대전화나 철강,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가전, 석유화학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은 중국에 대해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위안화가 이제 5% 10% 이렇게 절하되면은 이 상품들이 모두 중국한테 이제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뭐 먹고 사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산업 붕괴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자본 대거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도 97년 외환위기가 다시 나타날 거다라고 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환율하고 뭐 증시 같은 금융시장의 반응만 생각을 했다면 교수님께서는 이미 그게 이제 실물 경제로 넘어가서 중국과의 경쟁력 차이가 더 벌어지고 어려워질 것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신 차려야죠. 어떻게 그러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을 좀 마련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뭐 지금 정부는 뭐 이건 낭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결코 낭설은 아니고요. 너무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데 우선 정부 입장에서 위기는 위기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구조조정하고 신산업 일으키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 외환 위기가 온다, 실물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무너지는데 이때 우리만 정신 차리고 경쟁력을 조금만 높이면은 오히려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심해라, 낭설이다 그럴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힘 합쳐서 구조조정하자, 경쟁력 높이자 이런 어떤 산업 정책을 빨리 내놔야 이 어떤 위험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밥. 실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배우는 창업 노하우. 불황 속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진짜 전략, 창업을 위한 모든 것, 창업 노하우 시간입니다. 서정원 SP R&E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창업 노하우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해오셨나요? 네, 한동안 국내 국민들의 굉장한 관심사가 되기도 했고, 뭐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던 분야. 그리고 아직도 그 파급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한류 문화인데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 한류가 뭐 한풀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아니다 여전히 그 위력은 살아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거 이제 통칭해서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창업 분야 이런 쪽으로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음악이라든지 뭐 K-팝으로 얘기된 음악, 드라마, 영화 이런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한류 콘텐츠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한류를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걸 늘상 소비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외국인들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일본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한류 바람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황이 어떤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까운 일본이나 뭐 중국 이런 경우는 워낙 그 붐이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예. 과거 같은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의 추세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지역의 다변화, 그다음에 컨텐츠의 좀 보편화 뭐 이런 쪽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특히 국내에 온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는 K-팝으로 대표되는 음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음식, 그다음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 IT 환경, 뭐 이런 분야 쪽으로 주로 모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그동안은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패션, 게임, 여기서부터 또 파생되어 나오는 각종 상품 판매 이런 쪽으로도 조금 전면이 넓어지고 있고요. 예.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웹툰 분야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웹툰에 대해서 전화가 끊겼네요. 지금 한류 콘텐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서정환 SP R&E 대표와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한류 콘텐츠, 지역이 좀 다변화되면서 시장은 여전히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고요. 음식이나 IT 환경, 또 영화, 드라마, 패션이나 게임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신기한 것은 웹툰 같은 분야도 외국인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번역해서 소개가 잘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권 문화에 친숙한 국가들이 먼저 좀 관심을 보일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란이나 몽골 같은 경우에서도 한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트렌드를 창업으로 연결한 분을 한번 좀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하신 분은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모던한은 이름이 한은 한국의 한인가요? 네, 한나라 한자고요. 예. 그 모던은 이제 현대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전통의 문화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모던한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파시나요? 일단은 저는 국악을 전공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류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식부터 해서 K-팝, 공예 이런 것들을 이제 국악이나 이런 것들과 접목을 해서 아우르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중개도 해주고 판매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서 트레디셔널 라운지라는 컨셉으로 이제 공간을 찾아가서 이제 전통 문화를 다 접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꾸미고 또 그 안에서 한식도 먹을 수 있고 또 국악도 들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전통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트렌디한 공간 자체를 저희가 이제 연출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모던한은 그러면은 사업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정도 됐고요. 네. 지금 소속 아티스트는 150명 정도. 꽤 많네요. 네. 그러면은 기존의 이런 공연 기획사들하고 좀 비슷한데 한류나 이런 한국 관련한 콘텐츠, 전통 콘텐츠에 조금 더 중점을 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일단 저는 17년 정도 음악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통 문화를 이제 습득하고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정말 한국적이면서도 세계 사람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콘텐츠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신 거라든지 이런 것 좀 설명을 해줄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디제잉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디제잉 페스티벌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DJ들이 하는 라운지 음악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 EDM의 라운지 음악을 국악으로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라운지 국악이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앨범 발표를 이제 9월에 앞두고 있고요. 네. 녹음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신기한데 그거 어떻게 나올까요? 네, 되게
뭔가 이제 국악이나 전통하면 이제 고상하게 무겁게 듣는다는 걸 상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간편하게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이제 호텔 라운지에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국악을 만든 거죠. 네. 아니면은 뭐 공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사관 행사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직접 해외에 가서 이제 그 공간에서 한국적인 것들 다 연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로 공연장에 오거나 박물관에 가서 전통을 접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공연장뿐만 아니라 클럽이라든지 또 호텔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공간에서 또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연출을 한다는 점이 가장 차별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소리만 들으면요, 굉장히 젊으신 것 같거든요. 회사에도 3년 됐고 그러니까 아주 젊은 기업인데 젊으시죠? 사업 경험이 원래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음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을 오래 했고요. 이제 예술 경영을 하면서 이런 비즈니스가 있겠구나.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됐고 이제 제가 29살 때 창업을 해서 지금 32살이 됐죠. 그렇군요. 예,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을 하신 것 같아요. 3년 동안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 진출을 하고 싶다라는 후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좀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우선 이렇게 전통 쪽 전공하는 친구들이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전통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거는 주로 외길 한 길로만 가라, 한우만 팔아 이런 것들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전통에서도 정말 많은 콘텐츠가 있거든요. 전통 두, 한식, 국악, 뭐 한국 무용.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통 장르를 좀 배워보고 경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우물만 파는 것도 뭐 그걸 전공하는 데는 중요하겠지만은 여러 가지들을 좀 경험을 해보고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타진해보라 이런 말씀이시죠? 요즘 또 융합이나 콜라보레이션이 추세잖아요. 네. 전통도 이제 그런 콜라보레이션이나 융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콜라보 이런 건 상당히 창의성이 뛰어나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던 한의 조인선 대표와 얘기를 나눠봤고요. 서정원 대표님과 다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 대표님. 네네. 네. 이게 조 대표처럼 한류 콘텐츠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는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 한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우리나라에 하는 점이 언어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기반이 되는 이제 언어 문제를 반드시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어 문제? 예. 아마 통역이나 번역에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라는 건 스토리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또 최근에 각광받는 동남아 국가, 중동, 유럽, 남미 등은 다 마찬가지로 한류에 관심을 처음엔 갖게 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 문화와 맞는 스토리를 잘 엮는 이런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는 해당 국가에 그냥 단순한 이벤트성으로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지속화하기 위해서 이제 인적 저변을 넓히는 과정에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쪽 나라에 이제 한국어를 퍼뜨린다든지 한국 문화를 퍼뜨린다는 이런 일반적인 현상을 흥미로운 수준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적 저변 넓히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당 지역과 동화되는 그런 과정을 꼭 밟아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나와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변을 넓혀 놓으라는 말씀이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원 SP R&E 대표였습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유반장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캔디야 너는 왜 그리 스윗하니? 소다야 너는 왜 그리 테이스티하니?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에 빠진 준하영 사탕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5230님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